신석기 시대 이제 신석기 시대는 특별히 강조하는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신석기 시대가 있는데 이 신석기 시대에는 이제 다른 시기와는 다른 새로운 어떤 문화의 형성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식이라는 개념을 쓰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형성된 어떤 방식이나 모양, 다른 지역과 구분이 가능할 수 있는 이런 건데, 이제 예를 들면 신석기 시대에 이제 사람들이 신석기 시대부터 그릇이라는 걸, 톱이라는 걸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토기를 만들 때 그냥 비늘을 빚어서 붙여가지고 쓰기 시작했는데, 이제 불을 사용하기 시작하니까 불에다 이제 진흙으로 빚어서 불에다 그 토기를 부어서 더 단단한 이런 이제 토기를 만들어 쓰게 됩니다. 그 토기를 오래 만들다 보니까 이것이 좀 사용하기 좋고 저것이 좀 강하고 예쁘고 뭐 이런 것을 이제 계속 사람들끼리 서로 비교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하나의 정형화된 어떤 그 지역만의 어떤 토기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토기의 어떤 양식이 되는 거죠. 양식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과는 다른 그 지역만의 어떤 양식에서의 토기도 나오고 주거 형태도 집도 이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뭐 천여 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 지역에 적합한 어떤 집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양식, 이제 주거 양식도 형성되고 음식도 마찬가지고 옷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이제 매장 문화, 무덤도 마찬가지고 양식이라는 것이 형성되고 그런 양식에 따라서 이제 문화라는 게 형성되고 그래서 문화는 이제 사람이 살면서 획득한 어떤 물질적, 정신적 생산 능력 이것과 이제 물질적, 정신적 생산물 전체를 얘기합니다. 물질적, 정신적 생산 능력 자체도 이제 능력 자체도 하나의 문화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문화가 문화 유형이라는 걸 형성해죠. 그래서 문화의 여러 요소 특징이 통합되어 체계를 이루는 형태를 문화 유형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문화 유형은 다른 문화와 구별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석기 시대는 이제 그 시기에 와서는 구석기 시대와는 다르게 어떤 문화라는 것이 문화 양식이 그 지역에 생기고 문화라는 것이 생겨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학적 발굴을 해보면 그 지역만의 뭔가 특색 있는 어떤 문화가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파악돼서 그 지역에 맞는 문화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홍산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홍산 지역을 발굴해 보니까 그 지역에 맞는 어떤 독특한 형태의 양식과 문화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 지역에 독특한 토기가 존재하고 옥기가 존재하고 여러 가지 다른 그 주거 형태, 그 다음에 재단 이런 게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홍산 문화라고 이름 붙일 수 있던 거죠. 그런데 이 신석기 시대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왜 홍산 문화에 주목하냐면 홍산 문화는 신석기 시대인데 이거에 주목하냐면 신석기 시대는 어떤 문화와 역사 정체성 탐색의 출발점으로 인식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제 시기에 일제강점기 1960년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로 전락했을 때 그때 독립운동가들이 우리나라를 이식해야겠다.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 민중들을 각성시킬 어떤 역사가 필요하다. 역사의식으로 민중을 각성시켜야 되는데 그때 우리 역사의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냐면 바로 이런 시기에서 찾는 겁니다. 이런 시기에서 그 시기에서 우리 문화가 형성되고 역사 정체성이 형성되는데 그런 역사를 그런 역사에서 문화에서 비롯된 어떤 우리 정체성을 강화시키면서 우리가 이렇게 짓밟히면서 살 수 없다. 우리 민중들이 독립운동에 나설 수 있는 어떤 그런 역사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거죠. 그런 때 이제 우리가 독립운동가들을 찾은 것이 단군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역사 운동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석기 시대는 그렇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신석기 이제 이 지도는 우리 한반도에 구석기위적, 신석기위적을 이렇게 표시했어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건 아주 대표적인 것만 표시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2006년에 제가 사는 강원도 원주에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확정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매장 문화재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어떤 큰 이런 대형 건축물 이런 것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매장 문화재법에 의해서 지표조사 거기 과거에 어떤 역사적 시기에 누가 살아면서 혹시 역사 유물이 있는가 조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사해서 보존하고 발굴하고 이런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 제가 사는 강원도 원주에 이 혁신도시가 들어서기 위해서 이제 2006년 지표조사라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발굴조사를 했는데 이 원주에서도 신석기 시대 유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신석기들이 나왔지만 이것이 뭐 독특한 형태를 띠거나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주목받지 못하고 그냥 지금 박물관에 보존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한반도뿐만 아니라 각지에 이 신석기 시대 유적은 굉장히 많이 존재하죠. 사람이 살아가는 곳은 다 신석기 시대 유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반도 북부지방, 압록강, 두만강 이제 있고 그 북쪽에 신석기 시대 유적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 많이 있죠. 발견된 것만 이렇고 실제로 사람이 살만한 데는 다 신석기 유적 이런 유적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만주 지역의 아주 대표적인 신석기 유적을 도표로 만들어 온 이렇습니다. 이제 신랑문화, 우리 이 신랑문화 이제는 뭐 국가연구소 답사에서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신랑문화도 있고, 그다음에 서울 화성문화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산문화가 있죠. 거기 4700년에서 3000년 이 홍산문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홍산문화 다음으로 이 소화해역 문화가 있는데 이 소화해역 문화는 2000년 무렵인데 여기까지 소화해역 문화까지는 이제 신석기 시대에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가정 하층 상층 문화부터는 이제 청동기 문화가 됩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신석기 문화들이 있는데 홍산 문화를 특히 주목하는 이유는 이 홍산 문화 시기의 그 유물, 그다음에 그 문화 형태가 뭔가 어떤 지금의 현재 존재하는 어떤 국가나 민족의 어떤 시원 문화의 가능성, 거기서부터 우리 문화가 정체성이 형성돼서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것이다. 홍산 문화서부터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찾아볼 수 있다. 역사 문화적 정체성을 찾아볼 수 있다는 그래서 이 홍산 문화를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이 홍산 문화에 대한 개설서로는 제가 안내해 드리는 대로 이 국기대 교수님의 홍산 문화의 이해 이거를 저는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썼듯이 한국 학계와 홍산 문화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을 위해 홍산 문화를 정리하였다. 저자가 이렇게 썼고요. 한국 학계에서 홍산 문화에 부쩍 관심을 두는 이유는 한국 상고사를 해석하는데 홍산 문화가 여러 측면에서 한국 문화의 기원에 가장 근접한 문화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가 썼습니다. 그래서 홍산 문화를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잘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알기 쉽게 정리했고 전반적인 내용을 잘 정리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자의 관점이 복수에 들어가긴 했지만 홍산 문화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책으로다가 사실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여러 책들이 있는데 홍산 문화를 이제 분석하고서 거기에 중점을 어디다 둔 책들이 있냐면 홍산 문화는 뭐의 지금의 시험 문화다, 고조선의 시험 문화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주제를 설정해서 책을 쓴 책들이 있는데 그런 책들은 잘못 어떤 문제는 같이 준비된 문제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 고조선의 이 문화도 홍산 문화를 이렇게 설정해놓고 그걸 서술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여기 처음 홍산 문화를 접하고 또 연구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거는 이 역사학, 고고학적 이런 지식을 가지고 다른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아마 이 책 정도가 가장 적정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에 동서선비 거란들과 홍산 문화의 관련성을 한번 간단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홍산 문화가 이제 있는 지역 우리가 이제 5월 2일 날 국가경무소가 답사를 가고 그 답사를 가는 것을 계기로 이 강좌도 만들어졌습니다. 5월 2일 날 우리가 이제 심양에서 비행기에 내려서 이렇게 노선을 가게 됩니다. 답사 노선인데 이 답사 노선을 제가 기획할 때 요점에 중점을 뒀습니다. 이 5월 1일부터 국가답사 노선은 강리토대왕이 395년 거란을 공격하러
어떻게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414년에 광개토대왕이 411년에 돌아가시고 414년에 그 무덤이 세워져가지고 그때 414년에 무덤 앞에 무덤 근처에 광개토대왕릉이라는 6.9m의 아마 세계적으로 가장 큰 비문이 있는 가장 큰 비석인데요. 이 비석에 이런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부산을 지나 영주에 이르러 그 3개국과 600에서 700경을 격파하고 엄청난 그 가축과 많은 노예, 그다음에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왔다는 거거든요. 그 정벌 노선에 부산이라는 요 산이 두 개 이름이 있는데 이쪽에 우리가 답사 지역에 보면 이쪽으로 거란 지역으로 가는 산이 넘을 산이 두 개가 의무로산하고 노로어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 하나가 의무로산, 그다음에 부산 하나가 이 노로어리산이거든요. 그 지금도 이제 교통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양에서 가면 의무로산 지역을 거쳐서 조양인군대로 해서 이 노로어리산을 넘어서 이제 우가량을 보게 되고 여기 요중경, 그다음에 이제 흑성유지가 있는데 이 흑성유지는 그 수가 고구려를 침범할 때라든가 그 이전 시기에 영주란 지명이 나오거든요. 이 영주가 바로 이 지금의 흑성입니다. 지금 흑성유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주거든요. 수나라가 고구려를 침범할 때도 여기, 그다음에 그 이전 시기에 영주라는 게 이 흑성입니다. 흑성은 잘 보존된 성이죠. 지금도 역사 가치가 상당히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을 거쳐서 광개토대왕이 이 지역까지 갔다 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답사에서 이 지역을 쭉 가게 됩니다. 이렇게 가게 돼서 나중에 다시 의무산 일대 와서 고구려 성곽을 하고 돌아오는데 바로 우리가 답사할 지역, 이 지역이 고대 홍산문화의 지역이거든요. 근데 홍산문화의 지역이 거기 있다 해서 뒤에 서기전 300년의 역사에 기록되는 사마천 사기에 기록되는 동우가 그 지역에 있었다 해서 홍산문화와 무슨 관련이 있었겠는가, 그 관련성을 어떻게 찾는가 했는데 실제로 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관련성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 찐뻥이라고 중국의 학자인데 하가정 삼층문화 및 그 족속 문제라는 논문을 1987년에 썼습니다. 여기서 이 논문에서 6개 그 측면에서 고찰과 분석을 통해서 요서 지역의 하가정 삼층문화는 바로 역사상의 동호 문화임을 비교적 명확하게 추론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6개라는 게 이제 여기에 나오죠. 공간 범위. 두 동호의 문화와 홍산 문화가 같은 공간에 있었고 시간, 편년이 이제 이 홍산 문화, 그 하가정 삼층 문화가 끝 지점이 어디냐면 서기전 300년 무렵입니다. 근데 서기전 300년 무렵에 동호가 거기에 나오도록 사마천 사기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마천 사기에 보면 진계라는 인물이, 연의 진계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진계가 동호를 공격해가지고 좀 멀리 쫓겨났다, 천여들을 후보했다는 그런 구절이 사마천 사기 흉노열전에 나오죠. 그 얘기가 바로 서기전 300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를 기르는 풍속, 개를 이제 무덤에 묻는 풍속, 머리 모양, 그다음에 얼굴에 이제 뭘 씌워서 묻는 이런 장례식이거든요. 그다음에 인구의 체질, 인류학적 감정 이런 것을 통해서 동호와 하가정 삼층 문화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그것은 역사상의 동호 문화가 하가정 삼층 문화와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일반적인 견해가 됐습니다. 이게는. 그다음에 이제 찐펑이의 논문, 여기서 이제 하가정 삼층 문화와 동호의 문화의 연관성을 이제 이해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하가정 삼층 문화 아래 부분에 있던 문화이죠. 하가정 하층 문화와 하가정 삼층 문화의 연관성은 당연히 그것은 계승성을 아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하가정 하층 문화, 삼층 문화는 이제 그 시기에는 이제 청동기 문화거든요. 청동기 문화와 여러 기물들이 연습성을 확실히 보이고 있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가정 하층 문화와 이 홍산 문화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가?
이것은 이제 뭐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복귀대 교수의 홍사문화와 하가정 관측문화의 연관성에 관한 시론, 이 2007년 논문인데 이것을 보면 그 내용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홍산문화 지역에 있었다고 해서 그 관련이 되는 건 아니고요. 홍산문화와 하가정 관측문화를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비교하면 그것은 이 하가정 관측문화는 이제 청동기 문화지만 홍산 문화에서 상당한 요소들을 가지고 내려왔다. 개성성이 확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의 중요한 점은 이 복귀대 교수가 요 얘기를 해줄 겁니다. 문화의 계승관계를 통해 시간을 달리하는 그 문화의 건설 주체인 인적 계승관계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귀대 교수님이 논문을 쓰면서 이 굉장히 요 말은 굉장히 잘하시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가정 하층문화와 그 홍산문화의 연관성을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그 결론으로다가 인적 계승관계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꼭 해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인적 계승관계 그걸 얘기하지 않으면 그 사실은 문화가 이건 뭐 계승관계 있다 하지만 그런 다음에 문화의 여러 가지 연속성을 그 지역 문화의 연속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적 계승관계도 파악할 수 있는 이런 논문을 이제 쓰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산문화와 한국 고대사의 관련성, 이 부분은 이제 사실은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 문제에서는 중국에서 홍산문화를 발굴하면서 중국의 학자들이 처음에 홍산문화를 처음 발굴해서 이거 새로운 문화, 동북 지역에 중국의 북쪽 지역에 중국의 그 황하 유역의 앙소 문화나 중국인들의 자기네들의 기원 문화를 생각하는 문화보다 더 앞서고 발달된 문화가 있었다. 상당한 충격을 받고서 그것을 발굴하면서 나중에 중국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홍산 문화조차도 중원의 문화의 어떤 일부분, 황제를 거기 내세우든가 우리 여러 가지 통해서 그것도 중앙 문화의 일부분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만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정액 논문들을 또 필요한 분들한테 보내드렸는데 이 논문이 2021년 이제 11월에 발표된 네이처라는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인데 이 영어로돼 있죠. 영어로 되는데 삼각검증법으로 밝힌 농경의 특성과 트랜스 유아시아의 특성 이런 논문. 이 삼각검증법이라는 것은 이제 인류학, 고고학, 그다음에 언어학, 고고학, 인류학 세 개의 그 학문 영역에 교차 검증을 통해 가지고 삼각 검증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썼죠. 그래서 그것을 세 가지 언어학, 인류학, 그다음에 이제 고고학 세 가지 부분의 그 검증을 통해서 그 농경 이 지역의 농경이 그 지역의 그 언어 그 지역에서 형성된 어떤 언어를 확산시켰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한국어를 포함하여 98개 언어가 섞여 있는 이제 트란스 유라시아어고 그 언어 기원지가 이제 9,000년 전 서해와 유역의 가장 기장농업 지역을 밝혔다는 거거든요. 논문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신석기 시대에 바로 이제 원시 한국어 일본어가 이제 서기전 5,500년 전에 이제 형성이 돼서 그것이 이제 5,000년 전에 몽골어, 통구서 이런 것까지 분화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청동시대 원시 한국어, 원시 일본어 등으로 2차 분화되었고 이후에 이제 각 지역으로 다양하게 이제 분화되어 나왔다는 겁니다. 이제 고대사회에서 신석시대에 바로 이제 중요한 것은 의식의 형태, 의식 형태가 구석시대와는 다른 어떤 의식 형태가 세련된 의식 형태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이제 종교라는 이런 형태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언어, 구석시대 언어와는 다른 신석시대 언어는 좀 더 이제 발전된 인간의 소통을 아주 유용하게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되면서 문자 단계도 나옵니다. 문자가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되는 이 이제 언어는 문자가 아니고 이제 말로 소통하는 이 언어를 얘기하거든요. 이 언어, 원시 한국어, 일본어, 문자가 아닙니다. 문자가 다른 원시 한국어, 일본어의 그 모양이 이때부터 나와서 형성돼서 모양을 갖춰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홍사문화 지역이거든요. 홍사문화 지역에서 한 천재 한국의 언어 혈통 문화적으로 이런 것이 이제 시작된 거라고 이렇게 보는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홍사문화 지역에서 그 시작된 언어, 이 트랜스 유가시아 언어의 그 언어, 이게 이제 한국어도 여기에 들어있는데 일본어도 여기 들어있죠. 그런 것이 이제 홍사문화 지역에서 나왔다는 것은 홍사문화 지역에 있던 그 지역의 그 지역과 언어 혈통 문화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이제 확인해준 논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논문에 실린 지도인데요. 지도인데 이제 이 3번 프로토트란시안이라는 이제 러시안이라는 그런 것이 여기 이제 3번이 이제 요게 그 지역에서 형성된 이제 한국어 나중에 한국어 일본어에 대한 원형의 어떤 이런 것이 이제 요 홍사문화 지역에서 형성돼 가지고 여기 이제 다음 단계에 일본어 한국어 계통으로 이제 이렇게 내려가서 이쪽으로 전파됐고 이게 이제 한국어 7번의 한국어 그다음에 일본어로 이렇게 분화되어 나갔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제 저 논문은 사실 많은 학자들의 공동 작업으로 고고학 인류학 이런 언어학 이런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논문인데 물론 논문에 전반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지역 전체의 어떤 그 보고학적인 검토 이런 것을 전부 하는 것은 아니고 주로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해서 그런 어떤 논문의 한계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한국이나 중국에서 홍사문화를 발굴하고 나서 중국은 이건 이제 중국의 어떤 문화다, 중국의 중원의 문화가 이제 이 홍사문화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중국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벌였죠. 큰 사업을. 그리고 한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 홍사문화를 우리의 문화, 우리 역사, 한국사 관련된 서술하는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뭔가 구체적으로 실증을 할 수 있는 뭔가를 사실 그동안 쉽게 내놓지 못했는데 여기 이제 다국적 10개국의 그 학자들이 고고학, 인류학, 언어학을 통해서 이런 결론을 내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유용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홍사문화 연구의 연구 및 평가에 새로운 어떤 관점을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홍사문화와 한국고대사의 연관성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자료를 또 한번 많이 보시고요. 쉽게 볼 수 있는 자료가 많거든요. 근데 방금 이제 그 네이처에 발표된 그 논문처럼 앞으로 그런 시도들이 네이처에 발표된 그 논문 2021년 논문이 중요한 것은 그 논문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변화를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보는 거거든요. 홍사문화를 중원의 그 문화는 전혀 다른 어떤 것으로 거기서 이미 결론을 내리고 그런 의미에서 서술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홍사문화와 우리 한국 고대사의 관련성 그것을 얘기하는 차례인데 이제 배달적 역사라는 전 시간에 지난 3월 국가강좌 시간에 얘기한 거 배달적 역사의 내용을 한번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홍사문화를 가지고 한국에서 얘기할 때 홍사문화를 굉장히 주목하게 되고 홍사문화를 한국 고대사에 연결시키면서 이제 우리 고조선 그런 문제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고조선과 홍사문화를 연결시키는 시도가
중국에서 그 홍상가를 황제와 연관시켜서 중국의 어떤 하위 문화로 연결시키는 것만큼 그 어떤 모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조선의 문제를 한번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1908년에 이제 신채호가 독사신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독사신론은 한국 최초의 근대적인 역사 연구 저작입니다. 이 1908년 독사신론이 이제 우리 한국 학계 역사학에서는 가장 최초의 근대적인 역사 서술 이 저서가 이 독사신론인데 이 독사신론은 신채호가 우리 역사가 제대로 우리 역사를 담아내지 못한 게 우리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사를 한번 새롭게 한번 그래서 새로운 얘기를 쓰겠다는 거거든요. 이 역사에 대한 우리 역사 기존의 사례적인 심리적인 역사를 극복하는 적극적인 논의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신채호가 1908년 독사신론을 쓰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민족의 주족은 부여족이다 이렇게 설정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신채호가 역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우리 역사를 그동안의 조선시대까지 그 역사를 다 본 거죠. 삼국사기 거의 이전의 고대의 역사를 다 통독하고 나니까 우리 역사의 서술에서 문제는 뭐냐면 주족이 없다는 거예요. 조선, 우리가 표현하는데 실제로 조선은 하나의 나라 이름을 쓰는데 그것이 우리 민족 전체를 대표하는 명칭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채호는 결국 주족이라는 것을 결정하고 우리 민족의 주족은 백국이 일다하더라도 주족은 부여가 그것이며 천개 혹은 억개의 국가가 우리 과거에 있었다 할지라도 주족은 부여가 그것이니 부여는 당당히 당군의 정통을 받은 자유분을 부여는 한자한국의 영국것이 기자만 찬양하니 오히려 앞으로 무식함이 어찌 이해되느냐 한탄하는데 그러니까 조선시대까지 역사는 기자를 중심으로 한 역사를 서술하는 겁니다. 기자를 앞에 내세우다 보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를 내세우고 조선의 우리 역사를 서술하게 되니까 항상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채호는 부여라는 것을 우리 주족으로 설정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신채호는 독사신론에서 조선이라는 용어가 부여로서 한국고전서를 서술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기자를 굉장히 비판하죠. 신채호는 기자에 대한 비판을 상당히 합니다. 기자의 얘기는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우리가 기자의 얘기를 통해서 조선사가 사대적인 친민적인 역사를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조선사 독사신론의 얘기입니다. 기자가 와서 그 동작을 갖고 조선의 옛 명칭, 조선이라는 데 거주했는데 그 조선은 말하는 평양의 옛 명칭에 불과한 거예요. 조선은 평양의 옛 명칭에 불과하다. 그래서 부여공부가 왕도고 평양은 소국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제 기자는 아주 그 변경의 일개 수위에 불과한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채호는 기자조선 이걸 완전히 부정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역사를 부여의 역사, 단군이라는 것도 부여의 단군이라는 이것도 부여의 부여 공부를 차지하는 이런 부여왕이 임금인 이런 것이 이제 부여가 단군을 이어받은 전통 국가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독립운동가들의 그 항일 무장투쟁식의 독립운동가들의 생각도 거의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1925년 흑룡방송 목릉에서 분만주의 독립운동 단체가 회의를 열었는데 그게 이제 부여적 통일회의라고 합니다. 부여적 통일회의. 그 회의를 열어서 그 이제 분만주에 있던 독립운동 단체가 모여서 회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부여적 통일회의를 열어서 그 회의에서 부여적 전부를 규합해서 큰 세력 단체를 만든 뒤에 어느 중대 사업을 실행하려고 시민을 조직하였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독립운동가들도 우리 독립된 나라에 우리 역사를 세웠을 때는 부여민족, 부여라는 것을 중심에 세우고자 이렇게 했고 고대 부여를 개선하는 대륙국가를 복원하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통화일보 1925년 3월 16자 부여적 통일회의 관련 기사입니다. 그런 내용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립운동가 김승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유고를 남긴 것 중에서 이제 애국가가 있는데
이게 이제 2016년 8월 14일 날 연합뉴스에 보도됐죠. 이 독립운동가 김성학의 그 후손이 김박 박사라고 김병기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김성학 독립운동가 김성학이 남기신 유고나 이런 것들을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기증을 했어요. 그 중에 이제 이 한 문건이 나왔는데 애국가입니다. 근데 애국가 보면 지금에 보는 애국가랑 상당히 다르죠. 백두산하 삼천남도 한대 모여 한배님이 건국하신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나갑니다. 높고 둥근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기상이며 맑고 둥근 깊은 천지물은 우리 별의 정신일세 이렇게 나오고 끝부분은 이제 무궁화 화려한 금수강산 배달민족 배달나라 길이 도전하세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이 애국가 문제는 뭐 여러 번 있었죠. 애국가가 처음 만든 건 1800년대 말에 윤치호라는 분이 애국가 가사를 만들어서 그때 이제 무궁화 뭐 이런 내용보다 이렇게 제목을 썼는데 그래서 당시에 애국가라는 게 한 100여 종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음이 서양의 노래가 우리 이걸 붙여가지고 이렇게 부르고 이랬었는데 1945년까지도 우리 지금의 애국가가 아니죠. 아니테 작곡한 애국가가 아니고 일부 서양의 노래 우리나라 가사를 붙여서 부른 이런 것을 1945년까지 이제 불렀었는데 그 이제 아니테가 부르겠죠. 그런데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이런 애국가 쓰는 건데 우리 민족의 그 배달민족의 어떤 이런 정신 이런 것을 이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독립운동가 김성학은 이제 임시정부 기관제 독립신문 발행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독립운동하고 무장투쟁까지 했습니다. 무장투쟁까지 하는데 이분은 감옥에 있을 때 1930년에 이제 이분이 신의주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감옥에서 배달족 이상국 건설방향이라는 책을 쓰게 돼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뒤에 유고로다가 이제 출판이 됐는데 이 배달족 이상국 건설방향은 배달족 이상국을 만든 거예요. 우리 독립된 이후에 배달족 이상국을 만들었자 해가지고 배달족 이상국의 그 강역, 종족에 대한 설명, 배달족 이상국의 권리적 국채, 이 정책 이런 것이 쫙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생각은 뭐냐면 만주는 우주가 개벽하고 시끄럽게 생기고 국가가 건설된 이후부터는 계속하여 우리 배달족의 공장이라는 이런 관점으로 그 지금의 만주 일대를 이제 배경으로 해서 배달족 이상국 건설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배달족 이상국 건설 방향에 보게 되면 수도 배달족 이상국의 수도는 어디로 규정했냐면 그 압록강 바로 신의주에 있는 데인데 신의주 건너편 단독이고 왔는데 여기다 이제 수도를 정해야겠다 이렇게 배달족 이상국 건설 방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수도를 정해서 우리가 사진으로 찍어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압록강에서 북쪽에서 본 거거든요. 여기 이제 중국에서 만리장성 끝지점이라고 이제 외국한 호산장에서 내려다본 거예요. 여기 통문적이라는 데가 있고 여기 신의주입니다. 신의주인데 이쪽 이제 이게 북쪽에서 내려다본 거죠.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북쪽 또한 크게 터가 넓어요. 압록강을 뚫고 있는 터가 바로 여기에 수도를 정하면 우리 배달민족이 번성할 수 있다. 그런 견해를 가지고 이제 배달을 이상으로. 그래서 이제 이 김승학이라는 분이 이제 1921년에 독립신문 사장이 돼가지고 교과서 편찬위원회를 꾸리는 겁니다. 거기 이제 편찬위원이 이제 박은식, 조한구, 윤기석, 김두봉, 정신, 차이석, 백기준 이런 분인데 이분들이 이제 교과서 편찬위원회를 꾸려가지고 1922년 1월에 배달족 역사를 이제 상해 임시정부,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정교과서보다 최초의 국정교과서로 배달족 역사를 출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생각은 배달족 역사, 배달족이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배달족 역사에서의 배달족 역사 강역이 이제 강역도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이 강역도는 사실은 뭐 종교적인 입장이 아니라 대종교라는 그 종교가 1910년 이후 항일운동에 굉장히 정신적인 지지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단군을 모시면서 우리 민족의 그 긍지를 자존심을 지켜보고 우리 자주 독립을 이루겠다. 우리
이후에 우리 자주독립 국가를 단군의 어떤 국가, 단군으로부터 이어지는 우리 민족의 국가를 만들겠다 해서 배달적 국가를 만들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배달적 삼천 단부도란 이런 그림을, 이건 이제 배달적 계열에서 만드는데, 배달적 역사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 배달적 국가가 바로 이런 지도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답사 지역이 지금 우리가 이제 심양에서 내려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배달국 역사의 배달국 역사 강력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번에 가게 되는 지역은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국가교통소가 몇 년 전에 부여 지역을 답사했던 지역은 이 지역, 이 지역. 작년 지역은 이 지역을 답사했는데, 그래서 우리 국가교통소 답사가 금년에 이 지역, 몇 년 전에 이 지역을 답사했고, 이제 앞으로 한 번 더 답사를 하면 이 지역. 여기 이제 이게 사실 어월구나 호라는 건데, 어월구나 그 강인데 이게 어월구나인데, 여기까지 가면서 이제 이쪽으로 감감하는 것은 이게 흑룡강이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요번에 동호 지역, 동호 거란, 동호 선비 거란의 지역이 초기 지역이 이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부여의 지역인데,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지역은 이제 나중에 몽고가 이 지역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선비들이 이 지역을 장악해서 선비의 배후 기지로 삼았던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부여는 이 지역에서 출발해서 부여는 이 지역을 차지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홍사 문화를 연구하면서 꼭 하나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홍사 문화가 물론 아주 굉장히 발달된 신석기 문화입니다. 그러나 고대 시기에 신석기 문화 중에서 여기 이제 그 신계르 문화라는 게 있어요. 흥겨우라는 큰 호수죠. 가보면 꼭 바다가 큰 호수입니다. 여기 밀산이라는 쪽이 있고 밀산 안에 흥겨우가 있는데, 여기 신계르 문화라는 게 있어요. 신계르 문화. 여기도 옥기가 나오는데 홍산 문화와 거의 같은 시기의 문화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또 문화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것도 호르노라는 거죠. 호수죠. 크죠. 여기에도 또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도 역시 이제 홍산 문화와 거의 비슷한 시기인데, 거기도 옥기가 나오는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여의 문화는 사실은 하전 마천문화 이후에 신석기 문화가 있어도 홍산 문화와는 좀 연대가 되지만 상당히 발전된 문화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 일대의 문화라는 것은 이미 중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상고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실 이게 우연인지 어떤지 모르는데, 이 배달국 역사라는 이 책을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주도해서 상해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정교과서, 첫 번째 국정교과서로 만들어냈고, 그 이름이 배달적 역사고, 그 내용이 이번에 답사가기들 동호, 선비, 거란을 다 우리 민족으로 포용했고, 이런 지도를 그래서 이것이 우리 민족의 강역이었다. 이것이 배달적 역사의 강역이고, 우리가 만약 배달적 이상국을 만든다, 독립운동을 통해서 자주독립한 이후에 배달적 이상국을 만든다면 이 정도의 영역을 갖추고, 수도는 바로 신의주 이쪽에서 이런 넓은 지역을 우리의 역사 강역으로 이렇게 표현하겠다, 이런 구상을 했습니다. 이 배달적 역사 강역에 나타난 배달적 역사에 나오는 이런 인식의 유용함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제 만약 지금 이제 우리 역사학계 일부에서 좀 약간 진보적인 분들이 고려의 영역을 이제 고려의 초기 영역도 지금의 평양 이일대 이남 지역이 아니고 고려 초부터 압록강 이일대를 가졌고, 고려 중기는 벌써 요할 일대 고려 말에 티베 진출하고 있었다, 이런 논문들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논문들의 문제는 뭐냐면, 실험도 씁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역사 사실과 사치성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따질 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배달적 역사를 쓴 이런 독립운동가들 입장에서 보면 여기 여진이 있었거든요.
668년에 고구려가 해체되고 698년에 발해라는 나라가 설정, 발해라는 나라가 들어섰는데 발해가 여기 이제 말갈족 대조영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말갈족이 발해라를 세웠는데 발해가 평양 북쪽 일대를 고구려의 영토를 거의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918년 고려가 왔잖아요. 고려가 왔는데 926년에 요가 와서 이 발해를 멸망시켜요. 근데 발해를 멸망시키고 이걸 완전히 지배를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요동, 지금의 요하 근처에 요양군가가 이제 발해 고라의 공격을 만들어 놓고 이쪽은 통치가 잘 안 되는 지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뭐가 있냐면 그 발해 시기까지는 말갈이라는 종족을 입던 집단들이 여진이라는 이름으로 변화해서 이 지역이 있다. 압록강, 두만강이 있다. 다 여기 차지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다 차지하고 있어요. 이 세력들이 1115년에 금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금이 이제 요를 멸망시키고 그게 이제 이렇게 되는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 이런 거예요. 918년에 고려가 섰는데 이 고려가 서서 왕건이 고려를 서는데 이게 처음부터 여기 영향을 가지고 뭐 중기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발해 역사하고에 상충되는 겁니다. 발해 역사. 발해가 우리 만약 고구려를 개성하는 역사인데 668년 고구려 멸망하고 698년에 발해를 세웠는데 발해 역사가 고구려의 강력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이 발해가 926년 멸망하고 여진이라는 세력이 이걸 가지고 있다 나중에 금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요가 또 이제 926년 이 발해를 멸망시켰다가 다시 1115년에 금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이 여진족이 이제 이 요나라를 이제 해체시키고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되고 이런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배달적 역사에서는 거란도, 동호도, 거란도, 뭐 선비도 우리 민족 배달족에 다 들어간다. 여기 이제 여진족도 다 들어가서 금도 이 배달족 역사에는 우리 배달족의 역사에 서술했고 심지어 총까지 서술했는데 그래서 이 배달족 역사의 굉장히 유용성이죠. 이쪽 만주를 대상으로 한 배달족의 역사를 구성하는 데는 아주 탁월한 이런 관점입니다. 이 지역을 이렇게 배달족 삼촌 남부를 통해서 이 배달족 역사를 우리 배달족의 혈통을 가진 이런 배달족의 역사를 만들어냈다는 것.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독립운동가들이 독립 이후에 배달족 이상국을 건설하려는 이런 꿈을 가졌다는 것은 지금 와도 상당히 이건 좋은 시도였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홍산문화와 우리 한국고대사의 연관성을 얘기할 때 이렇게 독립운동가들은 벌써 이거 다 생각하고 있었구나. 독립운동가들이 다 했는 얘기구나. 독립운동가는 이 생각 다 했는 거야. 우리 홍암 나철 대종사가 이제 단군 이제 대종교 초대 지도자잖아요. 그분이 단군 성적이라는 걸 이제 일단 백두산 저기인데 여기 이륙구리산 이제 여기도 우리 단군의 성적이 있을 것이라고 요 밑에 이제 목욕산이라는 건데 요번 5월 1일 답사에서 목욕산도 가보게 됩니다. 목욕산이 이제 고랑의 이제 시도 정글과 연관되는 그 실암강에 가까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도 이번에 가보게 돼요. 그런 얘기들이 우리 민족과 어떻게 연관되는가? 이런 독립운동가들이 배달족 역사를 쓸 때 왜 저랑이나 성비나 금 이런 세력들을 다 우리의 같은 철쪽으로 가서 배달족이라는 큰 개념을 만들어서 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답사 앞으로 연구가 되면서 깊이 공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2시간 전에